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3주차인데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 한번 해보고 공법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접근할 때 공법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재미도 없고 점수도 안 나오고 양은 또 많고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두려워져요. 두려워지지 않으려면 실무하고 좀 관련된 내용들 이거 왜 배우는지 좀 알면 좀 재밌어지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난주에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인데 거기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먼저 뭐부터 짜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먼저 선 계획 짜고 요 계획이 국가가 이제 계획을 다 짜놓으면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들도 또 짜라. 그래서 국토 종합 계획이라는 큰 계획이 하나 있어. 그걸 우리 국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동해안이 뜬다, 서해안이 뜬다,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최근에 동해안이 뜨고 있어요, 서해안이 뜨고 있어요. 동서남북은 알죠? 여기가 오른쪽이 동쪽인 건 알죠? 동해안이 뜨고 있어요, 서해안이 뜨고 있어요. 뭐 기대는 안 했는데 괜찮아. 이게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보면 지난주에 5차 국토종합계획까지 나왔는데 4차가 2000년도 초반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얘가 오른쪽이 뭐라고 써있냐면 오른쪽이 에너지, 관광 에너지 벨트 이렇게 써놨어요. 관광 에너지 벨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관광 산업하고 에너지만 키우겠대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 어디 있을까요? 동해안에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뭔지는 알죠? 고리 원전이나 뭐 이런 거. 서해안에다 뭐 해놨냐면 여기다가 골드벨트 이렇게 해놨어요. 느낌 어때요? 골드벨트. 느낌 어때요? 금벨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산업 벨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산업 관련된 거는 다 여기다 놓겠대.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전부 다 이쪽 라인으로 산업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미는 반도체, 자동차, AI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생겼네. 여기는 갔다가 오는 거죠. 여기 가서 일하는 거죠. 일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얘기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모이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2000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이 나오자마자 서해안이 뜬다 이렇게 나 있어요.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기간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깐 거야. 그때 발표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철도도 이제 옛날에는 KTX가 혹시 서울에서 만약 가면 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가는 게 먼저 완공이 됐고 광주 가는 건 그 전까지 서울에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부산까지 2시간 반이었거든요. KTX로. 근데 서울에서 광주 갈 때 3시간 걸렸었어요. 거리가 더 짧은데도 3시간인데 여기는 KTX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새마을호 라인이었었는데 다 완료가 딱 되고 나서 지금 광주 1시간 50분? 2시간이 안 걸려요. 광주까지. 근데 그러면서 교통체계, 철도 그리고 도로 다 깔았잖아요. 그게 이제 산업 관련된 것들 모아놓으니까 기간설이 있어야 된다. 그럼 국가가 짜놓은 계획은 현재 오른쪽 남해안, 그리고 남해안은 다도해 벨트라고 그래서 이제 수산 관련된 거 있죠. 그럼 다도해다 보니까 좀 보호하겠다. 그리고 여기가 접경 벨트라고 그래서 접경 벨트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아직 비무장지대다 보니까 개발 못하고 평화의 단지다. 뭐 나중에 뭐 통일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만 좀 짜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일자리가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이 이란이라서 최근에 땅값, 집값 다 올라간 거 다 이쪽이고요. 중심부로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 지역에 충청남도라고 있어요. 충청남도 연기군에다가 뭐 만들어놨죠? 세종시. 세종시로 정부 관련된 종합청사 다 보냈는데 그럼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는데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도 연결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안성까지 완료가 되고 내후년에 세종까지 연결이 돼요. 그럼 제2경부고속도로가 나오면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라인으로 토지 가격이 1800배 올랐거든요. 설치 딱 시작한 날로부터 완공돼서 현재까지. 그러면 제2경부도 1800배는 아니어도 50배만 해도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안성 쪽에 관심 갖고 있고 옛날에 평택이었는데 근데 내년에 완료될 때쯤 되면 아마
지금은 내년이니까. 근데 내년도 뉴스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올해 이루어지는 뭐 사업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게 제2경부고속도 나올 거예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해가지고 서울에 구리부터 시작하는 건 아시죠? 관심이 없어요? 구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안성맞춤 IC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세종시까지 가는 게 2시간 반인가 걸리는데 서울에서. 근데 지금 저거 완공이 되면 서울에서 바로 가면 1시간 20분? 이제 세종도 1시간 20분 거리가 되면 세종은 이제 옛날처럼 먼 곳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직주 근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거리로 봤지만 지금 뭘로 가요? 타임,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계획을 이렇게 짜놨어. 그럼 여기 안에서 2개 도시를 이상을 이어서 만약에 도로가 2개 이상 걸치잖아요. 걸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면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광역시설을 설치하려면 1개 도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도시가 합심해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짜는 계획을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념을 딱 잡으면 돼. 그냥 단순하게 광역도시계획 누가 짜 이거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전혀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배경 좀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짜는구나 알게 되면 나머지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리고 광역이라는 건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지만 이 1개의 도시 내에서도 내부 순환도로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기반시설인데 광역시설은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인구가 이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인구 좀 빼자. 그럼 여기 도시의 기본 방향 하나 잡아야 되는 계획이 하나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은 2개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시 그러면 지난주에 까먹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도시 그러면은 특, 광, 특, 시, 군인데 그 6개 중에 어디가 좀 도시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다 그냥 도시군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랑 관련된 거는 국가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전 실무 나갈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뭐 내가 만약에 실무 나갔는데 사람들하고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역이 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국가가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새만금 개발도 국가계획이 들어있어요. 국토종합계획 보시면 거기서 언급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 지역은 땅값이 오른 지역이에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거기다 뭐 하겠다라고 잡아놨으니까 그에 따른 계획에 따라 수반이 되는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게 국가계획이 우리 시험법에 있어야 되지만 국토기본법까지 시험법에 넣으면 여러분 1년 안에 합격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부터 나와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공계획이 대상인데 주로 대상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구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도시의 개념이 없으면 이 책이 안 익히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볼까? 그럼 여기 국가계획을 짜는 사람들은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정청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앙행정기관장 중에 우리랑 관련 있는 국토부 장관 밑에 특별시 하나에 광역시 6개, 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어디가 땅이 제일 커서 도가. 그래서 얘는 시하고 군으로 나눴던 건 기억나죠? 이게 만약 지난주께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좀 답답할 수 있어. 나중에 반복하면 돼요. 특별시는 25개 뭐로?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얘네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 그래서 얘는 시하고 군으로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원시다, 뭐 구리시다, 의정부시다 할 때 전부 다 도에 있죠. 그러니까 특별광역시 아닌 시는 다 일반 시예요. 도에 있는 시인데 그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여기 좀 큰 시다 해서 앞에다 대자 붙여서 대도시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현재 도시 개념에는 특광, 특특,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도랑 국토부는 도시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시하고 하나의 시가 있고 하나의 시하고 군이 있는데 2개 이상을 묶으려면 요거를 묶을 수 있는 사람은 윗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도 안에 있는 도시 2개를 묶으려면 어느 분이 묶어주면 되겠네? 도지사가. 근데 시하고 도에 걸칠 수도 있죠. 서울시하고 부천이 걸칠 수도 있어요. 서울시하고 부천시는 여기 경기도에 있잖아. 그러면 시하고 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가 되는 거네? 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시도에 걸치면 어느 분이 지정해? 국장이. 그럼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제한돼. 그래서 요거를 관할이라고 해서 관할하는 지역을 법에서는 도시라고 하고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 했는데 행정관할이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두 개로 나눌 때 아까 요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도 끝날 때 시하고 도로 끝나서 얘네들 한꺼번에 볼 때 너무 기니까 뭐라고 불렀죠 이거? 시도의사. 그리고 여기는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 줄여서 그냥 시군구청장. 그래서 얘는 두 개 이상 도시 관리하니까 광역자치단체, 하나만 관리하니까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얘를 지방정부, 여기를 중앙정부라고 했다. 그래서 국가란 말이 나오거나 중앙이란 말이 나오거나 전국이란 표현이 나오면 항상 어느 분이 튀어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 개의 도시다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이 나오면 되고, 그리고 만약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에서 윗사람이 국장이 뭐 알아서 해라 하고 거고, 밑에 있는 시군에 걸쳤다 그러면 도시사가 뭐 해라 이런 말이 나올 건데, 그 체계는 알고 있어야 글이 읽히니까 조심할 게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이 두 놈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한댔죠. 그래서 얘는 구하고 군이 시군이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인데 이 사람이 책에 보면은 특별자치시 여기도 나왔다가 저기도 나왔다가 자꾸 이래요. 그럼 헷갈릴까봐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자치단체가 하는 권한까지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도시 그러면 특광, 특특, 시군에서 자닭개도 얘라고 해서 마지막 시간에 요거 하고 끝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됐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광, 특특, 시, 군인데 이걸 도시라고 그랬고 도시 관할하는 사람을 도시장이라고 해요. 너무 길어서 입에서 익어야 돼. 특광, 특특, 시군이 익혀 있어야 책이 그냥 읽히는데 맨 처음부터 막 읽다 보면 이거 뭘 읽고 있는지 러시아 말인지 이게 소련 말인지 뭐 중국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 한 거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행정계획이 국가가 짜는 것들 한번 볼 거거든요. 좀 사례로 좀 봐야 이게 왜 배우는지 느낌이 올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서울시라고 그래요. 서울시. 자 서울시. 인구가 얼마냐면 얼마죠? 우리나라 인구 1000만이 넘었다가 다시 줄었는데 현재 980만입니다. 980만의 도시인데 현재 원래 2030까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1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2030 서울시 도시계획 플랜이라고 해서 5년 전에 짰었어요. 짜고 난 다음에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40으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2040 계획 수립하겠다고 해서 이 25개의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있어요. 시에서 그냥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짤 수 없잖아. 그래서 밑에 자치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 의견도 들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 2020년 초부터 짜기 시작했어. 의견 수렴하기 시작해서 현재 번역 뭐 혹시 동남권, 서부권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걸 지역을 한 5개 정도로 나눴는데 그 권역별로 의견을 듣겠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서울시를 이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는 플랜을 짜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획에 어느 지역 단어가 언급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어 언급된 지역에 그 혹시 아파트 가격 궁금할 때 어디 들어가서 보세요? 난 아파트 우리 동네 가격이 궁금하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보는데? 응? 아신? 그것도 괜찮은데 제일 많이 보는 게 호갱노노거든요. 호갱노노 아세요? 호갱되지 마라. 호갱노노인데. 뭐 이제 그런 거 있어. 그 사이트. 내가 혹시 우리 집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된다 궁금하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호갱노노 이제 딱 보시면 지역 아파트 딱 치면 최근에 거래된 거 다 거기 실거래가 한 거를 원래 국토교통부에서 사이트가 있어. 실거래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거 보면은 지역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 동에 거래됐던 아파트 지역 그 아파트가 뭐다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그 가격만 써 있으니까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거를 사기업에서 보기 좋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TV 뉴스에 뭐 광고도 나왔던 게 호갱노노인데 거기 가서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나왔던 단어 나오는 애들 있죠. 여기. 거기 지역 아파트 가격 오른 거 보시면 이 발표 나올 때가 거의 뭐 2000 초반에 나왔던 거 2000년대 초반이고 2030이 나온 건 2015년도니까 그때 이후에 아파트 가격 보시면 얘는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안 오를 수가 없는 게 잠깐만요. 서울을 3도심에 요 빨간 색깔로 3도심을 연결해서 축을 만들고 그러면 일단 이 3도심에다가 7지역 중심에서 7광역이라고 그래요. 7광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신촌, 공동 뭐 있고 뭐 옥동 뭐 봉천 있고 수서 있고 뭐 많죠. 그중에 여기
여기 보시면 주황 색깔이 7지역인데 여기 창동 상계 있죠. 그리고 여기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용산. 요게 강북의 4개랑 강남의 마곡, 가산, 잠실에서 3개를 해놔서 총 7개 지역이에요. 그 지역 중심에 연결되는 핵심 축을 지역 중심이라고 해서 12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들 지역이 전부 다 교통체계, 뭐 예를 들어서 철도, 아니면 뭐 교통, 도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다 짜고 연결을 하겠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암은 옆에 있는 파주랑 연결을 시킬 거고, 마곡 같은 건 인천에 있는 기능을 좀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강남권은 거의 뭐 좀 가격대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조금 강북 쪽으로 가야겠다 그랬는데 그나마 여기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 어디야? 창동 상계랑 청량리잖아. 그죠? 그래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이제 못 사, 이제 청량리. 그리고 창동 상계도 옛날보다 막 5, 6억이 올랐으니까 이제 손을 못 대는데, 그럼 여기 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 중에 창동 상계랑 이어지는 게 의정부예요. 의정부. 그리고 여기 잠실 쪽에서 이어지는 건 성남이고, 가산 디지털 여기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 과천도 나오고, 이쪽 가면 인천인데, 여기서 성남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좀 유망해진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강남권이에요. 강남권에 연결되는 지역은 성남 쪽이니까 성남에 있는 신도시들의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제가 이따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가 가격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기 가서 집을 샀구나. 그걸 한번 보시면 그냥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누군가한테 브리핑 할 때도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동남권인데 제일 동남권이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서남권, 여기 종로 있는 쪽이 도심권, 서쪽이 북, 서부권, 동쪽이 북쪽, 동부권. 그래서 현재 동남, 동북, 서남, 서부, 그 다음에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마다 기능을 다 다르게 넣었어요. 서부권은 뭘 넣겠다, 뭘 넣겠다라는 계획을 2030 계획에 다 넣었어요.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동남권이죠. 동남권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권인데, 동부권에 보면 여기 청량리, 왕십리 옆에 미하고 망우 아까 그 12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2개가 연결이 됐었죠. 그럼 여기 청량리 지나서 GTX 연결돼가지고 이리로 가죠. GTX 연결 지역이 얘네들이에요. GTX라는 건 들어보셨잖아. 그럼 걔네들이 연결이 되면 지하로 한 50m 파서 직선화 시키는 거거든요. 전철은 이제 꼬불꼬불하지만 이제 광역 대심도 전철이라고 해서 최단 거리로 가면 속도가 빨라질까봐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때 만들어진 건데, 그때 지역 요 2개 지역 연결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이신설 연장선, 오른쪽에 상계 뉴타운, 동부 연장선, 동부 간선도로 전부 다 교통계획 나와 있잖아요. 교통계획이 먼저 돼야 사람들이 거기다 개발해서 들어가니까 기반시설이 없이는 개발이 안 돼요.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먼저 정보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건물의 용량을 넣기 때문에 난개발의 원인이 항상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 첫날에 제가 난개발하면 무슨 시 떠올렸죠? 용인시 나왔던 문제가 저런 거 안 해놓고 그냥 데렸다 개발지 해놓고 나니까 후회한 거거든요.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시면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보이죠? 초록 색깔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근데 인구는 많아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자꾸 개발 제한 구역 묶여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풀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관할 권한이에요. 근데 해제 권한은 시도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좀 흰 색깔로 이렇게 해서 좀 개발된 지역이 푼 겁니다. 그래서 세곡지구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 풀어서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지금 현재 위례하고 오른쪽이 하남하고 성남이잖아요. 위례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여기 성남하고 하남하고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3개 도시가 묶여 있는데 위례 신도시예요. 위례 신도시는 들어보셨죠? 위례가 강남에서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기 판교가 가깝습니까? 어려워요? 위례, 판교, 위례, 판교, 위례, 판교. 어디 가까워? 위례가 훨씬 가깝잖아요. 그럼 지금 아파트가 판교가 더 비싼데 한 5, 6년 지나면 지하철 뚫리고 나면 어디가 더 올라가요? 위례가 무조건 위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강남권의 진입이 가깝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요래가 이제 기본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그 지도만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PPT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했던 자료예요. 현재
3도심의 7광역에다가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서 나머지를 53개 지역을 또 이제 파란 색깔로 또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유치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 연계, 지하철 연계를 하겠다. 뭐 이런 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도는 여기인데 얘네들에다가 입혀 놓은 거예요. 중심지 체계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집값이 제일 비싼 게 강남인데 집값을 많이 끌고 가는 거는 강남이 집값을 끌고 갔었던 이유는 여기 일자리가 많아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어서 회사 가고 싶은데 여기 살면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로 가고 싶겠지. 근데 서울로 가지 못하니까 요 강남권 주변에 있는 요런 데로 가다 보니까 이쪽 라인이 계속 집값이 올랐겠죠. 근데 요게 제가 정권별로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부동산 정책 나온 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배우는 법이 6개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주택과 관련된 법이 하나 있어요. 토지 관련된 거는 4개인데 주택 관련된 법은 주택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긴 했을 건데 그게 뭘 하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 보시면 주택법에서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뭐 이런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를 강화하셨던 분이 노태우 정권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노무현 대를 이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문이에요. 지금 현재 그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완화가 있다가 강화 있다가 완화 있다가 강화 있다. 좀 있으면 뭐로 가겠네? 그렇죠. 그럼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완화로 갈 게 뻔한 거죠. 그럼 걔네들 가격이 올라갔던 거 보시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규제한 거예요. 가격이 훅 떨어졌어. 그러니까 완화해야지. 올리려고. 완화하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규제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떨어지시 하니까 이거 규제가 좀 됐다 맛을 먹었는데 야 이게 떨어져서 좋았는데 갑자기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또 규제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화하겠다 하다가 집값이 계속 떨어졌거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15년도까지 2008년부터 쭉 뚫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2008년도 있죠, 이게. 이때부터 집값이 올라가진 않고. 그러니까 완화했는데도 반등이 안 되고 올라갔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바뀌면서 2015년도에 완화 하다가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규제해서 강화시켰잖아. 막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막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제일 비싸게 올랐잖아요, 지금. 서울시 집값 2, 3억 이상 안 오른 데가 없잖아요. 정책이 변화가 생기면 정책에 따라 이 법이 바뀌어요. 그럼 이 법이 바뀔 때 왜 투기과열지구가 나왔고 왜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왔는지 알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규제가 되면 무슨 규제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면 이제 법 이해가 돼요. 법은 정책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최근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 다음에 따라 오른 지방이 있었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죠?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경기도에. 성남. 그 다음에 시옷자 또 하나 있어. 수원. 그래서 집값 올라가니까 또 이제 무슨 제도 막 묶었잖아요. 제도 묶인 거 이런 것들은 뉴스를 안 보시잖아. 거기서 왜 거기 수원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고 조정 대상 지역 묶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김포가 올랐어요. 김포 또 묶고 그러니까 또 이제 파주 묶고 그래서 경기도 전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좀 벗어난 지역들은 또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투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얘네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더니 그거에 수반되는 법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 통과를 해서 공포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오늘 결정이 됐으니 이제부터 니네들이 이거 하지 마. 이거 위반하면 3년 3천을 때릴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관련된 거는 부동산 학계론에서 정책론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공법 내용 듣다 보면 학계론 내용이 나와요. 막 학계론에서 공법 내용 막 갖다 쓰는 이유가 정책이 나오면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냥 앞글자 따서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볼까? 지금 오세훈 시장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온 게 2017년이잖아요. 17년부터 나왔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24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던 그거를 한 방에 다 해버렸어, 맨 처음에. 그래서 규제를 6.19 대책부터 해서 여기 8.2 대책은 많이 들어봤죠.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DTI 금융규제 했다 하고 돼 있는데 이게 다
학기론 시간에 나오고 공법 시간에 나오나요? 투기 지역은 뭐냐? 투기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단기간에 뭐를 사고 팔면서 차익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양도에서 가져가는 차익을 뭐라고 하죠? 양도세. 그럼 양도세를 이것들이 이걸 좀 안 내려고 하니까 실거래가로 이제 신고받아서 양도소득세 때리겠다고 해서 나온 게 투기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지정합니다, 저는. 주택법에서 안 해요. 세금과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게 이제 주택법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또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선분양하는 나라예요? 후분양하는 나라예요? 선분양.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여기다 2000세대 질 겁니다. 여기 견본주택 보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청약 넣으세요. 그래서 청약을 넣었더니 경쟁률이 20대 1이야. 왜 20대 1이야? 얘가 분양가가 4, 5인데 옆에 아파트 지금 6억까지 찍었어. 6억까지 찍었어. 그럼 이제 나중에 6억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동산 약간 은어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라고 해요. 분양권 프리미엄에서 P라고 하거든요. 그게 분양권을 매도했을 때의 차익에 대한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 그럼 벌써 2억이잖아요. 청약 넣어서 당첨만 되면 2억이구나. 그럼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근데 그게 한 명이 넣어, 수천 명이 넣어? 수천 명이 넣으니까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마련하려고 청약제도 도입했는데 집 있는 것들이 청약 통장 사갖고 와가지고 자꾸 청약 넣어요.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을 사고 팔면 된다, 팔면 안 된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딱지 매매 금지예요. 그럼 어느 법에 나오겠네? 주택법에. 주택법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거를 이해해 놨다가 나중에 주택법 나올 때 그 내용 나오면 그때 그 내용이 이거야? 이렇게 보이는데 무작정 그거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해 이렇게 외워봤자 의미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3억짜리인데 보증금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다. 얼마를 넣었죠 지금? 3억짜리를 10% 넣었으면 얼마를 넣었어요? 그럼 이건 3천만 원 갖고도 투자가 되는 종목인 거야. 당첨만 되면 계약금을 딱 넣고 계약을 하면 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나 우리나라? 있어요. 중개사법 보면 중개 대상물에 분양권 써 있어요. 분양권이 된다고. 그럼 분양권을 얘가 만약에 난 아파트 짓지도 않았는데 현재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옆에 아파트가 6억까지 가니까 프리미엄이 3억이야. 그럼 얘가 3천만 원 지금 현재 넣어놓은 거지만 이거 1억 3천에 팔아도 팔려요. 프리미엄을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1억. 그럼 얘가 1억 3천 주고 사가지고 좀 이따 2억 3천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프리미엄 1억 남았거든. 근데 아파트는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택 가격은 급상승했죠.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잖아.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여기 지역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래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 전매는 가능해요. 전매의 뜻이 뭐냐면 이율점 팔매, 이어서 팔았다는 얘기야. A가 갖고 있던 물건을 B한테 팔았다. 이걸 전매했다고 그래요. 전매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물건 사고 파는데 하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전매는 가능한 건데 여기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땅 중에서 여기는 하지 말아라 해서 여기를 묶었어요. 이걸 투기과열지구라고 그래. 응? 그럼 이거는 서울시를 묶었거든요. 서울시를 파리 대책 때. 그럼 서울시에서 내가 청약을 넣으면 나는 분양권을 못 팔아. 그럼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는 시점은 계약금 넣고 1차 중도금 넣고 2차, 3차 넣고 마지막에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뭐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할 때까지는 전매하지 마. 그게 투기과열지구. 그럼 2017년도에 왜 이게 들어갔냐? 2015년도에 주택 바닥이다 해서 다 왔다 해서 조금씩 상승을 가니까 갑자기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래가 많아지면 사고 파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새로 짓는 데로 들어가야죠. 새로 짓는 데는 다 청약 넣어야 되잖아. 청약 당첨하고 나서 다 파는 거야. 팔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해야 된다 해서 8월 2일 날 빨리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대책이라고 해서 투기과열지구 확 지정하고 나서 서울시는 이제 청약을 넣고 나서 당첨되고 나면 계약 이후에 등기할 때까지 못 팝니다. 서울시는. 지방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지방에 사람들이 막 간 거야. 어디로 갔어요? 대구로 갔어. 대구의 강남 어디죠? 수성.
대구 수성구 묶었어요. 대구 수성구 묶였고, 그 다음에 어디 세종시 묶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좀 집값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대구 묶고 여기 세종시 묶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성남 묶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 안 묶인 지역이 거의 없지, 수도권 지역은. 예. 그러니까 8.2 대책 이후부터 안 먹히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이제 투기가열지구를 묶어버렸으니까 신규 아파트는 못 받죠. 신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부터 없어. 뭐밖에 없어요?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그게 재개발하고 뭐야?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 여기 나왔네. 재건축하는 거 안전진단 서로 재건축하고 막 이러니까 안전진단 강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투기가열지구 묶이면 조합원 지위 양도 못하게 하고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비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택 건설을 할 때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은 정비 사업이거든요. 걔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되는데 이 통과하는 기준을 되게 강화시켜서 많이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다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오고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아파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요. 네. 보시면 하도 이제 주택을 많이 사니까 어떻게 샀는지 보여줄게요.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 2억짜리 빌라가 3억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3억짜리가 6억이 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아파트 3억짜리인데 전세가 2억 7천이야. 그러면 3억짜리인데 전세 끼고 사면 얼마 필요하죠? 그죠, 3천. 그럼 내가 3억 있으면 몇 개 사는 거야? 10개는 못 사.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개 정도 샀어. 그럼 나는 다주택자죠. 근데 이 3억짜리가 좀 있다가 서울시 집값이 막 5억까지 갔어. 5억까지 가게 되면은 양도 차익만 이거 얼마예요? 2억이야. 8개 2억이니까 28이 16억입니다. 근데 16억인데 이거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양도할 때 세금을 세게 때려야겠네. 집이 많은 것들 적으신 분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해야죠. 종부세 강화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부세 어저께 나오셨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 나오잖아. 지금 보시면 계산해 보셨어요? 종부세 나오는 계산 보면 재작년하고 지금하고 완전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세금 엄청 올랐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지금 위헌소송 제기한대잖아. 다주택자들이. 나는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엄청나게 많이 맞은 사람 주변에 좀 많으니까 어저께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거 강화됐지. 그러면 이제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그럼 얘네 2018년도에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뭘 해줘야죠? 지금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뭐는 없고.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 그럼 이제 개론이 나와요. 수요 공급이 나오는 거야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올라가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공급을 디맨드, 서플라이. 이거 뭐라고 그러죠? 디맨드, 수요라고 그러죠. 그럼 수요 공급 만나는 요 점을 우린 프라이스라고 P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우상향이죠. 그럼 이제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잖아. 이거 배우잖아, 학교 시간에. 그러면 이거 원리가 당연히 여기서 나온 게 그러면 18년도에 서울시 가격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지? 그러면 공급을 하자. 서울시에 땅이 있을까요? 땅이 없어. 그러면 이제 서울시하고 가장 인근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 풀어가지고 신도시 만들자가 3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18년도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된 거예요. 어디다 할 거냐? 서울 전역으로 했을 때 이 오른쪽에도 넣고 왼쪽에도 넣고 맨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안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기 광명하려고 그랬는데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 그래서 광명 빼고 여기로 갔던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인천 대장지구. 그럼 이제 네 개인데 과천도 신도시인데 과천은 7,000세대밖에 안 되니까 미니 신도시라고 해서 과천은 뺐어요. 그래서 현재 신도시가 여기 남양주하고 하남하고 여기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 있죠. 성남 대장 말고 대장이 2개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첫 번째 1차 발표 이후에 그래도 안 되니까 2차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발표된 다음에 아파트가 바로 공급됩니까? 시간 걸립니까? 땅도 못 팠어 아직까지 발표해놓고. 왜? 땅을 사야 되니까. 수용해야 되니까. 그럼 공급이 되려면 최소한 한 5년에서 8년을 걸릴 텐데 그럼 이게 발표된 게 먹히겠냐고. 안 먹히죠. 안 먹히니까
이제 여기서 주거 종합 계획을 이제 발표합니다. 주택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왔는데 주택이 많으면 가격 떨어질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공적 임대주택 공급 많이 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자꾸 주택을 사고 팔면서 이제 전매 차익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민영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때리겠다. 그래서 여기 민간택지 분양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전매 일정 기간 못하게 하겠다. 쭉 가다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여기 잘 봐요.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했는데도 먹혀 안 먹혀요? 공급을 한다고 해도 안 먹히잖아. 그러면 이제 수요자를 죽여야 돼요. 수요자들이 아까 뭘로 샀죠, 아까? 돈이 좀 없는 사람은 대출 끼고 사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살려고 그러는데 5억짜리 대출이 70% 나왔거든요. 57에 35니까 3억 5천이니까 1억 5천만 있어도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대출을 확 줄여서 안 주겠다. 40%를 하겠대. 그럼 5, 4, 20이니까 3억 있어야 집 사요. 그럼 수요자들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한 거예요. 혹시 LTV라고 들어봤어요? LTV. Loan to Value에서 주택담보 비율이라고 해서 학개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했을 때 얘 담보 가치에 따른 비율이 70%였는데 그러니까 얘가 5억 정도 담보가 된다면 3억 5천을 대출을 해주는데 얘를 40%로 줄여버렸어요. 규제 지역은. 그럼 5억에 대해서 대출이 이제 얼마나 나오냐 40%니까 2억만 나와. 그럼 3억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래가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먹혔다고 막 했는데 좀 있다가 현금 부자들이 나타나서 주워 먹어 이렇게. 주워 먹는다 해서 줍줍이 나타난 거예요. 30억 있으니까 애들 아무도 안 사니까 내가 사버리지 뭐. 이 사람들은 사고 안 팔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안 먹히니까 또 이제는 종부세 더 강화시킨 거예요. 다주택자들 집 팔게 하려고. 그럼 이게 전부 다 현 정부에서 24번의 정책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현재 주택에 관련된 법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 규제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면 쉬운데 이거 기본 이론 할 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11월 달이니까 지금 하는 거고 서울하고 강남 두 개만 비교한 건데 서울하고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인데 이게 2005년도 우리 서브프라임 오는 게 2008년이죠. 그때까지 이게 여기 노무현 정권이에요. 가격 올라가니까 규제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더니 가격이 이제 법제 이러면서 좀 떨어지거나 막 이러더니 안 되겠다 해서 막 살리겠다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해주면서 집을 사기 시작한 게 15년도에. 15년도죠. 그래서 18년도까지 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8년도, 17년도에 규제 시작한 거잖아, 막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반응도 없고 졸리기만 하죠, 그냥. 이게 근데 이해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왜 저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볼까? 제가 아까 18년도에 공급량을 늘린다고 그래서 뭐 발표했었죠?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우리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왜 나왔냐면 1988년도에 아까 노태우 대통령 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공약이 뭐였냐면 200만 호 건설이에요. 200만 호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친구 백담서로 보내버리고 동재рем입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주택 마련하는데 서울에 집 없는데 제가 주택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5기 신도시, 1기 신도시를 5개 지역을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 천당 밑에 뭐라고 그러죠? 분당. 이산 동생이 일산, 중동, 평촌, 3번에서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의 유세 지역은 전부 다 성남의 공설운동장. 고향에 지금 축구하는 운동장 있죠. 거기서 맨날 유세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88년 12월 달에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그때 그 사업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착수 들어간 게 89년도 해가지고 91년에서 2년도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당에 아파트 91년도 입주했으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분당? 30년이 넘었죠, 이제. 32년 됐잖아. 그럼 그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할 때 됐네. 그럼 이제 1기 신도시들은 리모델링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아직도 분당을 신도시라고 하고 있으니 그 대화가 되겠냐고. 분당이 신도시예요, 구도시예요? 구도시지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직도 분당 신도시라고 하면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언제 했냐면 97년도에 뭐 왔었죠? IMF 오고 나서 IMF가 오면서 경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폭락되면서 경매 시장에서 100억짜리 물건이 10억에 낙찰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경매하신 분들은 뭐 다 벌었지. 근데 그러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더니 풀었더니 완화했더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피크 친 게 2002년 월드컵 때 서울 집값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2003년도에 뉴타운 발표되고 뭐 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공급을 또 늘려야겠다 해서 이기 신도시가 이때 나왔어요. 이기 신도시 대표적인 데가 여기. 이기 신도시 하면 뭐 떠오르세요? 판교, 동탄. 들어봤어요? 동탄 저 밑에 평택, 고덕, 파주 운정, 양덕정, 그리고 여기 김포, 한강. 다 이기 신도시예요. 근데 이기 신도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난 상태인데 자, 10년 주기설이죠. 10년 지나고 나서 또 나왔더니 10년 지나고 나서 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018년도에 그 3기 신도시 아까 발표할 때 거기가 4개 지역. 여기 하나, 둘, 셋, 4개 지역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전부 다 왜 지정한 거예요? 그럼 어느 시 잡으려고.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공급했는데 한 번도 이게 먹힌 적이 없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IMF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걸 막으려고 한번 해봤다. 근데 먹힌 게 없어요. 이 3개 중에 먹힌 게 하나도 없어. 결론은 뭐냐면 신도시를 만들었던 얘기는 공급량을 늘리려면 자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호랑이 굴로 들어야 되는데 호랑이 그걸 바깥에서 있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서울에다 집을 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집을 안 짓고 외곽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나 안 나가려고 하지. 세종시가 갔는데도 그래도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보세요. 지금 아까 3도심이랬죠. 3도심인데 여기가 서울의 여기 종로, 여의도, 강남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1기 신도시가 파란 색깔인데 보이세요 여기? 성남, 분당. 이게 당나귀 같이 생겼어. 분당이 제일 커요. 분당이 요 3개 더한 거보다 더 큰 거 아시죠? 네. 분당이고 여기가 일산.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거고 부천, 상동하고 안양, 평촌인데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죠 아까? 강남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의도도 있는데 일자리 제일 많은 곳은 일반 업무 지역은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일산에 사는 사람이고 분당에 사는 사람이고 중동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강남까지 진입하는데 누가 제일 힘든 걸 보이세요? 고양시에서 3호선은 여행 타고 와야 돼. 3호선 끝에서 끝으로 오잖아. 제가 잠실 제가 살았거든요. 강남 주로 이제 일을 하니까 여기 사는데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면 친구들하고 코로나 없을 때는 맨날 만나면 술 먹으면 한 10시 정도 되면 야 상철아 먼저 갈게 그러는 애가 있어요. 일산 사는 애입니다. 저는 12시까지 같이 먹는 애가 있어요. 분당 사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로 가면 되고 택시 타고 얘는 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 들어가서 씻고 누우면 문자 와요. 도착했다고. 일산 사는 애. 혹시 일산에서 오신 분 있어요? 사람이 물으면 대답 좀 해라 좀. 없어 이렇게 하면 되고 있으면 이따 오면 되지. 그러다 그 뒤로 자빠지겠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걔는 부러운 거야. 잠실도 부럽겠지만 분당도 부러운 거예요. 근데 걔네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냐 보면 그 당연히 저렇게 돼 있구나. 보세요. 부천도 좀 힘든 게 여기서 못 들어와. 여기서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맨날 제2 외곽수나 다 맨날 막혀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평촌이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평촌 아파트가 그 3분보다 더 비싸요. 근데 이기 신도시 보시면 판교, 수원 광교, 동탄, 고덕지구 평택, 그 다음에 여기 송파 위례, 파주 운정, 김포 한강, 검단인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봤을 때 어디 들어가고 싶으세요? 판교 가고 싶죠. 판교 더 가깝잖아. 그럼 수원보다는 판교지. 근데 위례는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하철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직 높지만 조만간 얘 이길 수 있는 놈은 얘밖에 없어요. 지금 이해됐어요? 하나 더 볼게요. 3기 신도시 보시면 하남 갈래요? 남양주 갈래요? 창릉 갈래요? 아니면 부천 갈래요? 그렇죠. 하남이지, 하남. 그러니까 하남이 전부 다 경쟁률이 제일 높을 거래잖아. 얘는 솔직히 잘 보시면 이기 신도시 뒤로 갔어야 돼요. 이기 신도시 죽이는 거잖아, 지금. 3기가 일로 들어왔잖아요. 운정 가려던 애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얘네들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뛰들러야 돼요? 그 뛰들르는 거 파주 운정 찍으면 다 뛰들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창릉 들어온다고 이거.
그리고 여기 검단 있죠. 검단이 지금 현재 검단 가야 돼. 여기 대장지구 가야 돼. 부천에. 대성 가야죠. 그럼 이 사람들 띠 둘러, 띠 안 둘러? 얘는 안 둘러.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입주 못했어, 아직. 예. 지금 입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 발표할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띠 두르는 곳은 여기만 있었던 거야. 고향하고 파주만. 그럼 보세요. 뒤로 갔어야 되는데 이 뒤로 안 가고 안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갈 거다. 그래서 서울시 외곽으로 그래도 한 20km 이내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남양주에다 넣은 건데 얘는 들어와서 노원이고 얘는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강서구고 얘는 들어와서 강남이잖아요. 얘는 들어와서 뭐예요? 수색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 거지. 근데 얘가 2배가 지금 현재 더 공급이 되지만 하나만 또 3만밖에 안 돼. 3만. 입주하는 가구가. 인천 계양은 1만 7천밖에 안 되고 요 고양 창릉이 이제 거의 비슷해요. 얘랑. 그러니까 요 2개가 좀 약간 그래도 많이 몰릴 거로 보는 거예요. 볼까? 여기 위치로 보시면 여기 3도심인데 3도심에서 제일 여기 인구 밀집도 높은 지역, 일자리 높은 지역이 강남이라 제일 가까운 근거리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들어오기 좀 힘들지. 그래서 성남이 일단 어떻게 가격이 올랐는지 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내에서 제일 처음 여기 보자. 1기부터 보시면 분당 있죠, 분당. 분당이 이제 2016년, 17년, 18년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이에요. 근데 얼마냐면 1600에서 지금 2100이면 얼마 오른 거예요? 2년 사이에? 500 올랐죠, 500. 500만 원 올랐어요. 자, 그럼 여기 아파트, 분당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가 평당 500이 올랐으면 5, 35니까 1억 5천이 오른 거죠. 1억 5천이 올랐는데, 여기 일산으로 볼까? 일산은 평당 1150만 원인데 1200이면 얼마 오른 거냐면 80만 원 올랐죠. 그럼 30평대면 38에 2400만 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얘 1억 5천 오를 때 얘 얼마 오른 거예요? 2400 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1기 신도시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보시면 판교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비싼 데가 판교예요, 현재. 판교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2,400인데 평당 얘가 3,300이면 얼마 오른 거지? 700. 600에도 900 올랐죠. 900 올랐잖아. 그럼 평당 900이면 93, 27이니까 2억 7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억 7천인데 누구랄까? 여기 파주 볼까요? 평당 965만 원인데 1,029만 원이면 60만 원 올랐죠. 63, 18, 1,800만 원 오른 거야. 그러니까 파주 갔었어야 돼, 판교 갔어야 돼. 같은 피업자여도 분양가는 비슷했는데 판교 갔어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강남 지역에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잖아. 그 중에 지금 새로 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남 교산이에요. 그러면 요 뒤쪽 말고 요 안쪽 있지, 안쪽. 얘네만 올라요? 요 앞에 있는 애 같이 올라? 이 안에가 이제 이쪽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개발지향구역들이에요. 개발지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가진 사람들은 조선을 잘 만난 거지. 하남 교산에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오른 거 보면은 요거니까 이제 3기도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얘네가 가격이 올라가면 자, 판교가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서 평당 3,300이야. 그럼 강남이 3,000일 수가 있네. 강남은 2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은 지금 평당 6,000이잖아. 6,000. 6318이잖아. 6318이니까 뭐 18억 그러잖아, 지금. 30평대가 18억에서 20억이잖아요. 그만할게요. 대답도 재미도 없다. 왜 올랐는지는 대충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17년도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부동산 뭐 계속 바닥이다 하다가 이제 치고 올라갈 때였는데 여기가 혹시 어느 시 같아요? 여기가 호수공원이거든요. 호수공원이 여기 아파트인데 신도시인데 일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파주예요. 운정입니다. 운정 신도시인데 이쪽이 야당역이고 저쪽이 GTX 나오는 윤정 그 GTX역이고 얘네 아파트가 지금 2년 사이에 지금 4억 올랐어요. GTX 한다고 했는데 완공되면 더 오를 거 아니야. 근데 보시면 이유는 결론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막아보겠다고 시작한 건데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서울시입니다. 근데 서울시를 아까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 저는 묶었다고 그랬죠. 투기과열지구 묶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뭐를 줄여야죠? 수요를 줄이고, 수요를 줄여야 되죠. 그럼 공급을 뭐 하든지 늘리든지 이 두 개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지정하고 나면 이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돼요. 잘 봐요. 여기 집을 현재 여기 지금 이제 공급을 받고 싶은데 청약을 넣으면은 이 물건이 사고 팔 수가 있나요? 아까 분양권 전매 못 한댔잖아. 못 한댔잖아요. 그럼 갖고 있던 사람이 팔 수가. 그럼 거래가 안 되는 집들이 나오겠네.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시장에.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여기가 재건축 구역, 여기 재개발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사고 팔 수 있었는데 투기를 주고 묶이면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좀 더 투기가 많아 보이세요? 재개발이 많아 보이세요? 재건축이 많아. 그래서 얘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지위 양도 못하게 해놨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받은 후부터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단어가. 그 왜 금지냐? 재건축 구역인데 사람들이 이거 아파트 살려고 받으려고 전부 사고 팔고 하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지 마. 그럼 얘네가 갖고 있던 집을 팔 수가. 그럼 주택 공급량이 안 나와요. 기존에 있던 남아있는 주택만 거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2주택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그럼 집을 세 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한 채 갖고 있던 사람, 수원에 한 채 갖고 있던 사람, 지방에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럼 난 세 개 중에 그러면 차익을 제일 적게 받는 걸 먼저 팔아야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제일 비싼 걸 마지막에 팔아야 되니까. 그럼 어느 거부터 팔아야 돼? 내놔야지. 이거 갖고 있어야 되죠. 똘똘한 할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똘똘한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데 똘똘한 건 다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이거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 그러니까 공급량이 뭐 한 거야 지금? 공급량이 줄었죠. 공급량이 줄면 가격은? 가격 올라가겠지. 이 투기관해주고 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군데 있으면 어디 거 사고 싶으세요? 서울 가고 싶죠. 그럼 저기 부산에 돈이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거 하나 갖고 싶어. 그럼 부산 거 팔고 어느 거 사야 돼? 그럼 됐어. 그럼 여기 서울 아파트가 지금 현재 3,000세대가 있는데 3,000세대가 다 30평으로 간주하고 이게 만약에 7억이었었어요. 7억이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팔려고 내놨는데 한 명이 내놨어. 근데 7억 5천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애가 와서 사겠대. 그랬더니 광주 애가 오더니 7억 7천. 네. 그럼 7억 5천에 팔아야 돼. 의리 때문에 의리 저버리고 7억 7천에 팔아야 돼. 그렇죠. 7억 7천에 팔아야지. 무슨 7억 5천이야. 언제 봤다고 내가 의리야. 네. 그러면 이제 7억 7천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900세대 있죠. 나머지 2,900세대 실거래가 다 7억 7천인 거야. 어떤 바보가 7억 7천 이하로 내나? 호객 노노에 7억 7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또 내놨더니 이번에 또 정금 가는 사람이 있나 봐. 8억에 내놨더니 대구 사람이 와서 샀어요. 결론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왜? 여기는 수요자가 몰리니까. 오히려 수요가 늘었고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자, 아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구역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투기가 좀 많아요? 그러면 재건축이거든요. 조합 설립을 할 때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면 이 시행자들이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분양 신청을 받게 돼 있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요. 근데 얘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는 지위 양도 못 팔게 해놨어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 철거 언제요? 관리처분 인가. 여기서부터 못 팔게 해놨어요. 이 단어를 시험에 내는 거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재건축 구역에서는 사업시 인가 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틀렸죠? 언제부터? 사업시 인가가 아니라 조합세 인가잖아. 이걸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못 판다는 얘기는 공급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상승. 그래서 올라간 거고. 또 여기 주택법 시행령에 가면 여기 투기과열지구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주택법 가서 배울 건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이 아까 언제까지 전매 못하게 한댔죠? 뭐 할 때까지? 등기. 그래서
해당 주택법 64조 1항에 따라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뭐 할 때까지 요 기간까지가 전매 금지 기간이라고 법에 입법화 시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청약 넣고 당첨돼서 계약되면 투기관리지구는 서울에서는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요. 팔다 걸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 지위는 무효되고요. 계약한 건 취소돼 버리고 3년 3천 먹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얘 둘이서 계약할 때 나중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넘길 거로 하고 약정하고 하겠죠. 등기를 현재 하기 전까지 못 하는데 뒤에서 몰래 하다가 걸렸어. 그 걸리면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3년 3천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얘네들 이거 한다는 걸 들었어. 그럼 이제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줘요. 친구들이 전매한다 그러면 너랑 나랑 으끈차 하고 이제 녹음했다가 신고하면 1,000만 원 줍니다. 이런 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그렇게까지 규제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 오른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혹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임대사업 많이 하라고 막 이렇게 지원해 줬었어요. 집을 10채 갖고 있으면 이 사람 나중에 주택수를 안 넣고 세금에서 좀 완화해 주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집을 왕창 산 거야. 왕창 사서 한 사람이 막 20채씩 막 샀어요. 그래서 그 산 거를 집 없는 서민들한테 임대를 줘라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중요한 게 대신에 니네 8년 동안 못 팔아. 몇 년간 못 팔아요? 8년간. 8년간 내가 20채를 갖고 있는데 20채를 못 판다고. 못 판다는 얘기는 공급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택이 공급량이 줄어드는 정책을 했으니까 가격이 다시 뭐해? 올라가죠. 당연한 거지. 그리고 9.13 대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LTV라는 게 loan to value예요. 그러니까 론이라는 거를 가치에 대해서 빌려주겠다. 론 빌려줄게. 주택 가격의 담보 비율이라는 게 70%였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몇 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억. 왜? 7억이 대출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7억 자기 자본 에코티 3억만 갖고 7억 대출을 받아서 가면 되는데 이게 1억이 올랐어요. 그럼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3천만 원이 더 있으면 되죠. 근데 이거를 9.13 대책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비율이었다가 발표되고 나서 야 규제 지역은 40%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럼 40% 됐다.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은 40%로 이제 수요자들 못 사게. 현재 10억짜리인데 이제는 대출이 몇 프로만 나와요? 그럼 나는 내 에코티, 내 자기 자본은 몇 억이 있어야 돼? 6억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억이 올랐다. 그럼 6억 6천을 6명한테 1,000만 원씩 빌려서 해야지만 되는 거야. 이 상태로 해놓으니까 수요자를 줄이려고 한 거죠. 그럼 수요자가 여기 해당 지역에서 3억 있던 애, 4억 있던 애, 5억 있던 애, 7억 있던 애, 6억 있던 애, 3억 있던 애, 4억 있던 애, 5억 있던 애, 나 좀 말려주세요. 6억 있던 애, 7억 있던 애. 그럼 이 아파트 10억짜리 살려면 옛날에는 3억만 있어도 됐죠. 3억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몇 억 있어야 돼? 6억. 그러면 이제 4억, 3억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니까 수요자가 줄었죠. 가격이 내려온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사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강북 살다가 강남으로 이전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강북의 창동의 아파트가 현재 5억짜리예요. 근데 대출이 보통 이제 한 2억 정도 들어있으면 내가 이걸 팔면 대출을 갚아버리면 현금이 얼마가 남죠? 그럼 3억 가지고 강남으로 갈 수 있었냐? 잠실에 10억이에요. 잠실로 갈 수가 있어. 잠실에 몇 억이에요? 10억. 70% 나올 때는 7억이 대출이 나오죠. 그럼 7억 더하면 10억짜리 들어갔잖아. 그 잠실 아파트 지금 18억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갔어야지. 근데 이거를 LTV를 줄여서 40%로 해버리니까 5억짜리인데 담보가 예를 들어 대출 2억 있어서 갚고 현금이 3억 남았어요. 근데 10억의 대출이 아까 몇 프로 줄였댔죠? 40. 그러면 5억에 40%는 2억 나오죠. 그럼 2억 받아가지고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그럼 이제 5억으로 오는 거죠. 그럼 얘는 5억짜리 갖고 팔아가지고 5억짜리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창동 있다가 쌍문동 가야 돼요. 잠실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실에 오지를 못하는 거야. 대출을 줄여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거래가 없겠네. 이렇게 해서 9.13 대책 이후에 12월 말까지 거래가 거의 없어. 중개사무소 그냥 다 문 열고 그냥 개점 휴업 상태였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이 되면서 돈 많은 30억대 자산가들이 나와 있는 거 싹 쓰리했어요. 예. 그래서 줍줍이라고 나오면서 이것도 안 먹혔다. 그래서 또 규제한 게 다주택자 중과 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예.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또 이제 주택 정책은 계속 변화가 됐고 뭐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브리핑을 하든 공부를 할 때 그 방향도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내가 중개사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중개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주택 정책 상황에 따라 이 주택을 내가 사야 되는데 왜 남만 돈 벌어줬지? 서울에 주택 사가지고 중개를 한 100건을 했는데 전부 다 3억에 샀던 사람 지금 10억대 있어. 근데 나는 그때 계약서에 따른 중개 보수 받아가지고 겨우 한 1억 벌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약간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주택이 너무 상승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또 하락 놓을 거예요. 근데 건축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확 폭락하진 않아요. 폭락이 되려면 폭등이 있어야 되는데 폭등이 아니었어요.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폭등이 돼야 폭락이 되지.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서서히 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꺼지다 보면 또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나 올라간 꼭대기 사서 10년 동안 갖고 있을 거냐. 그래도 올라가. 그건 이제 정책 보나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지금 중개사무소 자격증을 따서 매수하려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법상에서 배운 거는 투기과외주고 하나 딱 배웠다 내가. 근데 여기가 투기과외주고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이 물건 중개해도 됩니까? 투기과외주고인데 제가 아까 투기과외주고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양권 전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분양권. 저 아파트는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등기하고 나서는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니까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럼 난 중개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살려는 집이 제가 집이 필요해서 왔는데 여기가 이 아파트가 제일 여기 학교도 가깝고 키우기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괜찮은 평수로 30평대 나온 거 있나요? 라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매도인이 예전에 이거를 5억 정도에 내놓고 싶은데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라고 매도 의뢰를 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아파트 5억이니까 이 사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재개발하겠다라고 재건축하겠다라고 지역이 묶여서 조합 설립이 된 상태인 거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상태예요.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투기과열 지구일 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지위양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중개하시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중개를 했다. 보험 들어. 그래서 보험 드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보험 들라고 그러죠. 1억 보험, 배상 보험. 나중에 구상권 들어와요, 나한테. 협회에서 해주겠지만 나중에 내가 갚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안 하려면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일 때에는 뭐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거래가 안 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됐어. 되고 나면 이 사람한테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 사람 재건축 미래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개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를 하냐 마냐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냐 없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험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민법하고 개론을 그렇게 공부하지만 실무 나가면은 그 볼 일이 없어요. 거의 다 세법 공법이야. 내가 투자를 하든 재테크를 하든. 이 사람 뭐가 제일 궁금할까? 파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는 뭘까요? 양도세고. 취득하는 사람이 궁금한 거는. 그리고 이 사람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소유자 맞냐가 궁금하지. 생긴 거 보니까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집주인 아닌 것 같다고. 저기 허름한 사람 주인일 수 있냐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소유권자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못 뜯어봐야 되죠. 응? 등기부등본 뜯어먹고 저 사람하고 주민등록증 대조해봐야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32년 돼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면 이거 언제쯤 됩니까? 절차상 지금 현재 정비구역은 지정됐는데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라서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되고 나면 속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적인 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개보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중개보수지. 5억짜리면은 0.4%인가? 0.4%죠. 6억이 안 넘었으니까. 그러면 0.45, 20, 200만 원.
그래서 요거 받고 이런 즐거운 직업을 하려고 자격증 따는 건데 와가지고 이거만 하고 있으면 이거 좀 즐겁게 하고 나도 나중에 재테크 할지 모르니까 좀 잘 알아두겠다. 특히 젊으신 분들 제가 최근에 그 재테크 강의 하는 곳 가면 이거만 하고 싶게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야. 22살, 23살 친구들이 재테크 강의 하는데 되게 많이 와요.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 버는 거야 지금. 그걸 갖고 부동산 하려니까 모르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아파트 사줬는데 그 친구들 아파트 사준 애들이 지금 맹신도가 됐어요.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다 가는 거야 걔네들. 왜? 오르는 걸 봤거든. 맹신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돈 벌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시장은 아파트 사면 오르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시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정책이 변화가 되면 여기 오늘 한 거 중에 제가 주택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택법 가면은 뭐 전매금지 뭐 이런 표현들 나올 거고 조합 나오고 이런 말 나오는데 그 163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16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용어 정리 잠깐 할 때 주택단지는 봤던 거 기억나세요? 고자철 8도 20일 봤었죠? 그 할 때 그 밑에 보면 주택조합이라는 애가 나와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조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 건데 163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재건축은 없죠. 재건축 조합하고 재개발 조합은 정비 사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조합이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가 무슨 법에 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택조합은 마련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려는 사람만 모이는 거고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일 때는 그 정비를 위해서 하는 거라 정비사업조합이에요. 정비조합이 2개, 주택조합이 3개 이렇게 돼 있어. 도시개발조합은 하나. 공법에 6개 조합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다 섞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기면은 그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이번에 좀 개정이 될 거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돼서 일단 참고로만 보고 계시고 그 165페이지 가시면은 무슨 화살표가 보일 건데 좀 보기 싫은 화살표가 많을 거예요. 보이죠? 그 건축법은 건축주가 허가받아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일반 건축물에 관한 법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그 30개 이상의 주택을 지면 주택법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주택 배울 때는 전부 다 주택법이 나오는 거예요. 몇 세대 이상을 지을 때? 30세대. 그래서 이제 그 건축법의 절차를 준용하되 주택법에서는 단어만 좀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나올 건데 그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건설을 했는데 그 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면 일정 기간 동안 언제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냐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충 개념은 잡혔죠?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하나 더 이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부동산 규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면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아시면 이해가 빨라질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규제제도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법 내용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